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한 재산상 손해 밑줄이에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말미에 과실 책임이라고 메모하세요. 30조 제1항은 개업공사의 과실 책임을 규정한 거예요. 고의과실에 대한 책임이니까. 30조 제2항입니다. 개업공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 자,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 밑줄이에요. 함으로써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한 재산상 손해 밑줄입니다.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말미에 가로 열고 무과실 책임이라고 메모하세요. 무과실 책임. 자, 그래서 손해배상에 대한 성립요건을 그대로 읽어봤는데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요건은 대전제는 중개행위를 하다가 거래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손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면 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겠어요. 다음에 30조 제2항은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한 거예요. 그랬다가 손해 입히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겠어요. 이게.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인정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통상 뭐 상당 인과관계에서의 통설로 되어 있는데 요건 이제 무시하셔도 되고요. 이게 성립요건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조금 해볼게. 우리 법 30조 1항과 2항에서 개공의 손해배상 책임 규정을 직접 두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법에 만약에 규정이 없다고 가정해봐요. 요 규정이 없다. 그럼 개공이 중개행위하다가 손해 입혔거든요. 의뢰인한테.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겠죠. 그때는 무슨 법이 근거가 되겠습니까? 민법이 근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민법 750조 불법행위 책임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져도 되는데 왜 우리 법에 규정을 두고 있을까? 의뢰인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중개행위하다가 의뢰인에게 손해 입혔다. 그럼 이때는 우리 법이 먼저 적용돼요. 그래갖고 이 보증기관이 같이 책임을 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뢰인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중개행위하다가 손해 입힌 경우는 우리 법이 먼저 적용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법상 손해배상 규정은 개공이나 그 업무를 보조하는 보조원한테만 적용되지 제3자한테는 우리 법상 손해배상 규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법상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은 개공과 그 업무를 보조하는 보조원에 한해서 적용할 뿐이고 제3자한테는 적용이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예요. 이 판례가 우리 교재에 지금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참고해 두세요. 당연한 얘기인데 잘못 씁니다 이거. 우리 법상 손해배상 규정은 제3자한테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예요. 개공이나 그 업무를 보조하는 자에게만 적용한다. 그 정도 이해하시고. 자, 그러면 성립요건은 이제 여기까지예요. 근데 대전제가 뭐냐면 중개행위를 하다가 손해피해되죠. 그래야 우리 법에 따른 책임이에요. 그럼 중개행위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래갖고 우리 교재에 이제 중개행위에 관련된 판례가 쭉 실려 있어요. 그래갖고 그 한 장을 싹 넘기면 264쪽에 판례 쭉 실려 있죠. 자, 근데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중개행위의 범위를 우리 판례는 대단히 넓게 해석했어요. 어떻게 해석했냐면 우리가 용어의 정의에서 중개행위 개념을 공부했어요. 그럼 용어의 정의에서 중개행위는 뭐였냐면 중개 대상물에 대한 알선이었죠. 용어의 정의상 중개행위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알선이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면 중개 대상물이 아닌 것을 소개했다든가 알선은 소개하는 행위인데 소개가 아니었다? 그러면 이거는 중개행위가 아니죠. 근데 우리 판례는 뭐라고 그러냐면 용어의 정의에서 말하는 중개행위보다는 훨씬 이쪽을 더 넓게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업무 관련성이 있으면 모두 중개행위하다 입힌 경우로 봐야 한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훨씬 더 넓게 해석합니다. 그래가지고 경매 행위를 하다가 손입혔다. 그럼 이건 뭐냐면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권리 분석이라는 업무는 소개하는 게 아니죠. 그럼 용어의 정의에서 관점에서 보면 이건 중개 아니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손해입힌 경우도 중개행위하다 입힌 경우로 봐야 한다라고 해석했고 나아가서 계약의 이행행위에 관여했어요. 그럼 이행행위라는 거는 그거였죠. 우리 중개 완성되는 시점이 계약의 체결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때까지는 당연히 우리 법이 적용되는 거고 그 이후에 중도금, 잔금, 등기서류 요구예요. 이거는 민법이 관여할 사항인데 이 과정에서 손해입힌 경우도 중개행위하다 입힌 경우로 봐야 한다라고 해석했고 최근의 판례는요. 관리 대행을 해주다가 손해입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월세 위임을 받았는데 전세를 놓고서 전세금 쫙 모아가지고
해외 도주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관리대행이죠. 그러니까 소유자로부터 월세로 위임받았는데 전세로 놓고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전세금 편취 사건이죠. 이게 그래서 이건 현재도 ing입니다. 그럼 이거 관리대행. 관리대행 그럼 소개하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근데도 이 과정에서 손해 빈 경우도 중개 행위하다 입힌 경우로 봐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 판례가 엄청 많이 써 있는데 2번 판례가 경매 행위하다가 손해 빈 경우이고 3번, 4번 판례 있죠. 3번, 4번 판례 요것이 바로 계약의 이행에 관여했다 손해 빈 경우예요. 알아보시겠어요? 그래서 그 정도만 이제 참고를 해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중개인은 그렇게 되고 고의라는 것은 일부러 했다는 얘기죠. 과실은 실수했다는 얘기. 그러니까 고의 과실을 귀책사라고 부르고 고의 과실에 대한 그 손해배상 책임의 성격을 과실 책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30조 제1항은 개공의 과실 책임을 규정한 거예요. 근데 30조 제2항 사무소 제공했다 손해봤다. 그럼 이건 그거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A의 중개사무소인데 여기서 갑과 을 간의 거래가 있었어요. 이 거래를 A가 소개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와서 소개했던 거예요. 그랬다가 갑과 을이 손해봤잖아요. 그럼 A는 무조건적인 책임을 져라 이 얘기예요. 왜 그랬냐면 원래 이 의미는 그거였습니다. 이 다른 사람을 무등록업자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무등록업자한테 사무소 제공했다가 손해 입혔다. 그러면 이거 무등록업자는 도주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을 못해요. 그러니까 네가 사무소 제공했던 네가 책임을 져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중개사무소에 거래했다는 신뢰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네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라 이거예요. 그럼 이때는 사무소 제공을 한 손해배상 책임은 개공의 고의과실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과실 책임이 된 거예요. 이거는 자신의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손해는 확정적으로 발생이 돼야 되고 고의과실과 손해발생 간에 사무소 제공과 손해발생 간에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인정돼야 된다. 이게 바로 인과관계예요. 그 정도만 이해하세요. 자, 그럼 넘어갑니다. 설명이 엄청 상세하게 돼 있는데 나머지는 다 참고하시고 그럼 이제 268쪽으로 가서 입증 책임이란 말 나와 있죠? 그럼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효과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 법은요 30조 1항과 2항에서 계속 그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이 우리 공인사법에 의해서는 개공은 재산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됩니다. 근데 거래 당사자가 개공의 중개로 말미암아 정신적 손해까지 입었답니다.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우리는 실무에서 뭐라고 불러요? 이게 위자료예요. 그럼 정신적 손해배상금은 우리 법에 따른 책임이 없어요. 근데 민법이 우리 중개 분야에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되겠죠. 그러니까 정신적 손해배상금은 민법에 따라 청구하면 돼요. 그럼 결국은 개공은 당사자가 입은 전손해배상이네요. 재산상 손해는 우리 법에 따라서 정신적 손해배상금은 민법에 따라 책임을 지니까 전손해배상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 성립요건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가 지느냐?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피해자가 증명해야 되겠죠. 개공한테 고의과실이 있고 그 다음에 손해가 발생이 됐고 그 다음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걸 증명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멸시효는 참고사항인데 이건 민법 불법행위 소멸시효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는 3년이고요. 불법행위 시점, 중개행위 시점부터는 10년 대 청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끝나버리면 더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게 바로 이제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개공이 이렇게 손해를 입혔는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근데 돈 없다 오리발 확 내밉니다. 그럼 의뢰인이 피해 입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공한테 보증을 설정하도록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보증 설정 제도로 넘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보증 설정 제도 이거는 조문이 엄청 많이 실려 있으니까 그냥 바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보증을 세워라 이 얘기죠. 그럼 보증 설정이라는 제도는 의무 같아요, 선택인 것 같아요? 의무겠죠? 반드시 설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증 설정 시기 거기 그 30조 제3항만 잠깐 읽어보기 시작할까요? 269쪽에 30조 제3항. 개공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업무를 개시하기 전 밑줄이에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밑줄 또는 42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제가입의 밑줄, 공탁을 하여야 한다. 공탁을 하여야 한다. 그럼 보증 설정은 의무란 얘기죠? 의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증 설정리도 보증 설정 시기는 언제까지예요? 업무 개시 전까지 설정하여 신고까지 모두 마치는 겁니다. 업무 개시 전이다.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설정 방법 언급됐죠, 지금.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보증보험은 서울보증보험이 있다는 거 알아요. 공제는요, 우리가 주변에서 우체공제, 농협공제, 수협공제 모두 인정되고 있는데 우리 법이 얘기하는 공제는 무조건 협회에서 운영하는 공제만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농협공제, 우체국공제 같은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공인인증사협회에서 운영하는 공제만 해당 사항이 있어요. 나아가 이제 공탁이다. 공탁은 법원에 가서 현실적으로 예치를 해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탁입니다. 그래서 보증보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것은 재정보증인을 세우는 방법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게. 자, 그럼 이제 방법까지 이제 봤으니까 넘어갑니다. 설정 금액. 보증 설정 금액입니다. 요거 교재 보고 갈까요, 그냥? 이게 공제 있죠? 공제라는 것은 보증보험과 성격이 같아요. 둘이 같습니다. 거기 판례가 실려 있는데, 거기 그저 271쪽에 판례 그래갖고 공제금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찾았어요? 1번 판례가 뭐라고 돼 있냐면, 세 번째 줄에 보증보험적 성격을 가진 제도라고 돼 있죠. 그거 밑줄 그어놓고. 따라서 그 밑에 공제계약은 기본적으로 보험계약으로서의 본질을 갖고 있으므로 적어도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 밑줄 긋고 공제계약 당시에 공제사고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그 밑줄 다 그어놓으세요. 공제계약 당시에 공제사고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1번, 2번 판례는 사실 같은 내용이거든요. 같은 건이었는데 이거 잠깐 소개합니다. 보증보험은요,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성격이 있어요.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걸 들어볼 거예요. 제3자를 위한 계약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의뢰인을 위하여 개공이 보증을 설정하는 거니까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성격이 있다는 게 우리 판례고, 그 다음에 공제는 보증보험적 성격이기 때문에 결국은 상법보험편이 적용돼요. 그러니까 보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연한 사고에 기인해야 됩니다. 우연한 사고에. 그러니까 보험에 가입할 당시에 보험사고가 발생돼 있었다 이미. 그러면 그 보험계약은 무효예요. 일단 상법이 그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이 사건이 그거였습니다. 개공이요, 후일 사기를 쳐야지 이런 고의를 갖고 있었어요. 사기의 고의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공제 가입을 한 거예요. 협회 운영하는 공제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후일 사기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협회에서 이걸 알았죠. 알아가지고 사기의 고의가 있는 상태에서 공제 가입했으니까 이 공제계약은 무효다라고 주장했어요. 이 점에 대해 우리 대법원 뭐라고 했느냐? 공제는 기본적으로 보증보험의 성격이 있고 그러면 상법보험편이 적용되니까 공제 가입할 당시에 공제 사고가 발생돼 있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공제 가입할 당시에 고의는 있었지만 아직 사고가 발생돼 있진 않은 거죠. 그래서 공제계약 당시에 공제 사고가 확정돼 있지 않으면 된다. 그래갖고 이걸 무효라고 볼 수 없으니까 지급해라 하고 판단 나간 거예요. 2번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2번 내용이. 알아보시겠어요? 그 정도만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 이제 3번, 4번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넘어갑니다. 설정 금액이에요. 272쪽에 설정 금액. 올해 이거 물어볼 거거든요. 설정 금액. 분명히 물어볼 것 같은데 이게 금액이 2배로 늘었어요, 지금. 금액이. 법인 얼마 이상? 4억 이상. 분사함수는 둘 때마다 얼마 이상? 2억 이상 추가해요. 왜 1억을? 2억 이상 추가해요. 분사함수는 둘 때마다 2억 이상 추가다. 그럼 이 추가로의 의미. 그럼 법인은 주된 사함수가 있고 분사함수가 있는데 주된 사함수는 기본 4억이잖아요. 그러면 분사함수를 둘 때마다 2억씩 추가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다 업하라는 얘기죠. 그럼 만약에
법인이 분사함수를 세개수를 두고 있는 거예요. 세개수. 그럼 이 법인의 최소 보증금이 얼마 돼야 돼요? 세개수라면 10억. 주된 사무소 4억에 둘 때마다 2억씩 추가니까 세개수라면 6억 추가죠. 10억 돼야 됩니다. 알아보시겠죠? 꼭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 그 다음에 법인이 아닌 계공이에요. 개인입니다. 개인은 얼마 이상? 2억 이상이죠. 그 다음에 특수법인이 있어요. 특수법인은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이죠. 특수법인 기억나는 거 있나요? 지역농협, 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 산업단지관리기관이 있죠. 지역농협은 중개업을 할 수 있죠. 농업협동조합법이 중개업을 허용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에 허용된 법이 이게 특수법인인데 특수법인은 얼마 이상? 2천만 원 이상이에요. 특수법인은 봐줬죠. 그러니까 이제 공적기관이기 때문에 지역농협, 산림조합, 그다음에 산업단지관리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있는데 이들은 2천만 원 이상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설정 금액 올해 배로 지금 늘어났으니까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물어볼 겁니다. 분명히. 자, 그럼 설정 금액이 이렇게 됐고요. 그러니까 요 금액으로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보증보험 공제, 공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증보험 공제에 가입한 다음에 이 금액을 실제로 내는 게 아니죠. 수수료만 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탁, 이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법원에서 예치를 해놓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하여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보증 설정 신고를 들어가야 됩니다. 보증 설정 신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증명서를 첨부하여 보증 설정 신고 들어가는데 이 보증 설정 신고는 반드시 하는 건 아니에요. 보증기관이 직접 개공한테 통보해 버렸잖아요. 이 개공은 보증을 설정했다. 등록과청에 통보해 버렸어요. 그럼 이때는 보증 설정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건 협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무적으로 개업을 해가지고 협회에서 운영하는 공제에 가입했잖아요. 그럼 협회는 전부 다 등록과청에 통보해줘 버려요. 그러니까 별도로 보증 설정 신고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보증기관이 등록관청에다가 직접 보증 설정 사실을 통보해줘 버리면 이때는 이제 이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증의 변경과 재설정이 나오겠습니다. 그 보증의 변경이라는 것은 보증의 종류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보증의 변경이다. 그러면 보증 종류가 지금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보증보험이 있고 공제가 있고 공탁이 있는데 보증보험 들었다가 공제로 바꾸거나 공제 들었다가 보증보험으로 바꾸거나 공탁을 하거나 아니면 공제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자리 바꾸면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보증의 변경이다. 실무적으로 이런 일이 거의 없는데 어쨌든 보증의 변경은 종류를 바꾸는 거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보증을 설정한 기업공사가 그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때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이거 밑줄이에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랬어요. 그럼 이 얘기네요. 예를 들어서 1월 2일서부터 다음해 1월 2일까지 서울보증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1년간. 근데 이분이 6월 2일 날 협회 가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공제로 바꾸고자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보증보험을 해지를 하고 공제 가입하여 변경 신고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보증은 끊김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미 설정한 보증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공제 가입해야 돼요. 보증보험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공제 가입을 하고 변경 신고를 마친 다음에 보증보험을 해지하라 이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주의할 게 그거예요. 보증을 변경하고자 하는 개공 이렇게 썼잖아요. 그럼 그 다음 말이 이미 설정한 보증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이 말이 꼭 나와야 돼요. 이해하셨죠? 됐고. 자, 이번에 이제 기간 만료예요. 보증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설정합니다. 이게 이제 재설정인데, 자, 보증보험 공제 기간이 만료됐어요. 기간이 만료된 개업공사는 보증 기간 만료일까지 이거 밑줄이에요. 거기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에 있죠. 후단에 보증 기간 만료일까지 밑줄 긋고요.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와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그러면 이거죠. 이제 공제기간이 1월 2일 날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다시 설정할 신고 들어오라는 얘기거든요. 뭐 어려움이 없는데 참고 우리 세금 같은 경우는 납부일이 공휴일이면 다음날 납부해도 체납이 아니죠. 근데 보증은 체납입니다. 만약에 1월 2일이 빨간 날이었잖아요.
그럼 그 전 까만 날에 다시 설정한 신고 들어가야 돼요. 보증은 끊김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기간 만료일이 공휴일이라면 그 전에 미리 들어가야 돼요. 아셨죠? 그거 이해해 두시고. 그럼 우리는 이제 문제를 풀 때 그렇게 푸는 거예요. 보증기간이 만료된 개업공사는 이렇게 나왔죠. 그럼 그 다음 말이 뭐라고 나와야 된다?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보증을 다시 설정한 신고한다. 이렇게 나오면 돼요. 이제 그렇게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갑니다. 자, 이제 보증 관련 설명 및 교부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증에 대해서는요, 중개가 완성됐지 않습니까? 그럼 설명해 줘야 돼요. 설명해 주고요. 쌍방 모두한테 사본도 교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할 때는 중개 완성됐을 때 설명하는 거예요. 중개 완성은 계약 체결이라고 그랬죠. 그럼 계약 체결됐을 때 쌍방 모두한테 보장 기간 및 그 소재지, 보장 기간, 보장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서울보증보험에 언제까지 얼마에 들어갔다, 이걸 설명하라는 얘기예요. 쌍방 모두한테 설명하고 쌍방 모두한테 사본도 교부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게 이제 보증 설명 및 교부인데, 실무적으로 요즘은 보증 설명 많이 합니다. 공제증서 보여주면서 이게 뭔지 아시죠? 그러면서 이제 서울보증보험 들어가 있다, 인허가 보증보험 요건이죠. 그리고 언제까지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중개 완성됐을 때 쌍방 교부 서면이 있죠. 세 가지거든요. 오늘 지금 다 나왔어요. 이제 중개 완성되면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여 쌍방 줘야 되죠. 한 부 보관해야 돼요. 몇 년? 거래 계약서 5년. 그다음에 중개 완성되면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쌍방 줘야 돼요. 그리고 한 부 보관해야 됩니다. 몇 년? 3년.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중개 완성되면 쌍방 모두한테 보증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보증서 쌍방 모두한테 줘야 되죠. 보증서는 보관하는 게 아니고 게시를 해놔요. 게시사항이죠. 그래서 중개 완성되면요, 언제나 합니다. 언제나 세 가지 서면은 원세트로 딱 나가야 돼요.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보증관계증서. 이게 세 가지가 언제나 원세트로 나와야 됩니다. 그 점 이해해 두시고. 자, 그 다음 이제 공탁금 회수 제한인데, 공탁으로 보증을 설정했어요. 그럼 공탁금에 대해서는 일정 기한 회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개공이 폐업을 하든 사망을 하든 3년간은 회수를 못합니다. 이건 의뢰인 보주체라는 거 그냥 느낌이 딱 오는데, 만약에 공탁으로 보증을 설정했는데 공탁금을 폐업한 즉시 찾아갈 수 있다고 가정해봐요. 그래서 개공이 중개업을 영위하다가 공탁으로 보증을 설정했거든요. 폐업을 했어요. 폐업을 하면서 공탁금을 회수를 해갔습니다. 근데 의뢰인이 개공이 폐업한 다음에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의뢰인이. 그럼 개공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거 아닙니까? 돈 없다 오리발레 밀죠. 피해 입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폐업을 하더라도 공탁금은 몇 년? 3년간 묶어놓는 거예요. 상속인은 사망했을 때는 3년간은 회수를 못 해갑니다. 근데 왜 하필 3년이냐? 우리 앞에서 손해배상 청구의 단기 시효를 봤죠.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몇 년? 3년. 불법행위 시점, 중개인 시점부터는 10년이었죠. 그러니까 3년. 공탁금은 회수 제한 걸립니다.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공탁을 많이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안 하겠죠. 돈이 썩어도 안 합니다. 소위 부동산 하는 사람이 2억이나 4억을 공탁을 해놓는다? 있을 수가 없죠. 이거를 잘 굴리면 이게 10억이 될지 100억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죠? 죄송한 얘기지만 부동산이라는 게 진짜 속된 말로요, 돈 놓고 돈 먹기예요. 돈 놓고 돈 먹기예요. 이렇게 좋은 장사가 없는 거지. 돈 놓고 돈 먹기. 이게. 그랬다가 이제 욕심 부리다가 요즘 지금 금리가 오르는 바람에 문제가 된 사람들 많죠. 예. 와, 근데 금리가 진짜 많이 오르긴 올랐더라고. 그죠? 나도 사실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거의 2배가 올랐어, 2배가. 와, 이거 장난 아닙니다. 나는 억울한 게 그거야. 학원 강사들이 있잖아요. 신용 등급이 1등급이 되는 사람 없을걸?
나는 직장 다닐 때 1등급이었거든요. 희응 등급이. 물론 이제 상장사였으니까 그렇긴 했는데, 근데 이게 강사하고 나서는요, 잘해야 4등급, 3등급이래. 이게. 어쨌든 이자가 많이 올랐어. 자, 그래서 어쨌든 공탁금 이거 3년간 회수금지라는 거 이거 생각보다 잘 물어봅니다. 이걸 꼭 해두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업무보증금의 지급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그럼 이제 손해를 입은 중개 의뢰인입니다. 이분이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거예요. 보증기관에. 그러니까 손해 입은 중개 의뢰인이 보증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 어떤 서류를 내야 되는가? 이게 언급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개공이 손해배상 합의를 해준 거예요. 그럼 합의서 내면 됩니다. 근데 개공이 합의서를 안 써줍니다. 그러면 개공을 상대로 의뢰인은 손해배상 청구성 걸어야 되죠. 그래갖고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면 승소 판결문이 있으면 그 판결문을 제시하면 돼요. 기타 이제 화해조서라든가 조정조서 이런 것도 가능한데, 그래서 그 판결문을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보증기관에서 지급을 해주죠. 이렇게 지급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보증기관이 중개 의뢰인한테 손해배상금을 지급을 했어요. 그럼 이 지급한 금액을 보증보험이나 공제는 그대로 우리 기업공사에게 다시 청구를 한다 안 한다? 청구를 한다. 청구합니다. 이것을 구상권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처음 들으신 분은 절대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서울보증보험은 무늬만 보험입니다. 자동차 보험과 같다고 오해하면 절대 안 돼요. 서울보증보험은 보증을 서주는 회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대신 지급을 하고 그 지급한 금액을 그대로 다시 청구합니다. 우리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사고 나면은 보험사에서 물어주고 보험료 할증만 될 뿐 물어준 금액을 청구 안 하죠. 그건 순수한 보험이에요. 근데 서울보증보험이나 공제는 보증을 서주는 회사일 뿐이에요. 보증을 서줬기 때문에 보증인이 대신 갚게 되면 그대로 다시 청구 들어옵니다. 이걸 구상권이라고 해요. 물론 공탁은 구상할 일이 없죠. 지 돈 빼준 거니까. 이해하셨죠? 만약에 서울보증보험이나 공제가 구상이 안 들어오면요, 나도 이 강의 안 할 것 같은데. 손님 가슴에 못 박으면 안 되니까 보증보험이나 공제에다 한 50억이나 100억 들어놓고 사기치고 다니는 거지 뭐. 그죠? 그러니까 전부 다 구상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사고 내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면 절대 안 됩니다. 무늬만 보험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보장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보증보험 얼마인지 제가 안 따져봤는데, 지금 어제서부터 이게 4억 2억으로 올랐거든요. 어제서부터. 그러면 지금 서울보증보험에 2억 들어가면 얼마나 될까? 한 20만 원 받을 것 같은데. 혹시 여기 실무하신 분 있나? 서울보증보험이 11만 원이었거든요. 1억 가입했을 때. 협회 1억 가입하면 공제 가입하면 19만 8천 원이었고요. 협회는. 그러니까 이제 더 올랐겠죠. 금액이 올랐을 텐데, 그 돈은 뭐냐? 그 돈은 보증을 서준 대가일 뿐이에요. 순수하게 보험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정도 참고하세요. 그러니까 구상 들어옵니다. 그럼 이제 우리 개공이 보증기관을 통하여 중개의뢰인한테 손해배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새로운 손해발생에 대비해서 15일이죠. 15일 내에 보증보험 공제 다시 가입을 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한 금액을 채워내야 돼요. 이걸 보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만약에 서울보증보험에 공제 또는 2억을 가입을 해놨어요. 그랬다가 의뢰인이 만약에 1억 5천을 손해입었다. 그럼 여기서 대신 지급했어요. 그 금액 구상 들어온다고 그랬죠. 그러면 15일 내에 재가입해야 돼요. 재가입할 때 1억 5천 재가입하면 된다. 2억 다시 해야 된다. 2억 다시 해야 돼요. 전액을 다시 해야 돼요. 근데 공탁은 만약에 2억을 공탁해놨다가 1억 5천 빼줬어요. 5천 남았죠. 그때는 이제 보전만 한다면 1억 5천 보전하면 되죠. 됐습니까? 며칠 내라고요? 15일. 이거 엄청 잘못 씁니다. 그러니까 꼭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그 276쪽에 맨 밑에 손해배상금의 지급 후에 보증보험 재가입 보전이라고 나와 있죠? 두 번째 줄 앞에 15일이라고 돼 있죠? 15일 동그라미 확 쳐놓고요. 15일 내 재가입 보전 해줘야 돼요.
자, 그럼 이 정도 이해를 하시고 이제 위반 시 제재는 보증을 설명을 안 했거나 사본교부 안 해버리면요, 이거는 100만 원 이하가 들어요. 근데 보증을 처음부터 설정 안 하고 업무 시작해버리면요, 의뢰인 보조치를 위반했기 때문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건 천천히 하자고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손해배상과 보증 설정 제도였습니다. 그러면 278쪽에 계약금 등에 관한 채무 이행 보장제도,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야 깔끔하게 다음 주에 중개보수를 나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하죠. 자, 그럼 계약금 등에 관한 채무 이행 보장이거든요. 이게 우리 법 31조에 근거하는데 이 제도의 도입 취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죠. 이 제도는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을 간의 거래를 우리 개공이 소개했어요. 계약금 들어가고 중도금 들어갔거든요. 근데 부동산 거래가 통상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사정으로 이 계약이 깨질 수 있죠. 그러면 계약의 정산관계가 발생하죠. 이자는 몰수할 거 몰수하고 돌릴 거 돌려줘야 되죠. 근데 이자가 안 돌려주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결국 피곤한 건 누구? 개공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고에 대비해서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을 개공 또는 제3자한테 예치를 해놔요. 예치를 해놨다가 이런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그럼 바로 정산해주고 끝내자. 이게 바로 계약금 등에 관한 채무 이행 보장제도입니다. 이게. 그럼 이 제도는 거래 사고를 대비하는 사전적 예방제도임을 알 수 있죠? 사고 대비 사전적 예방제도임을 알 수 있고,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스크로 제도와 유사한 제도예요. 에스크로라는 것이 그냥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이 되고 있는데 그냥 계약 이행 대행 제도라고 이해하세요. 계약 이행을 에스크로업자가 대행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이런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도입하기 위한 하나의 발판 규정으로 이해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부동산 거래 실태가 잘 안 맞기 때문에 타협점에서 규정이 이제 약간 느슨하게 들어왔습니다. 이게. 그럼 제도 취지는 이해했으니까 조문을 읽어보면 그냥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31조 제1항 읽어드리면, 개업공사는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기서 끊어보세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여기서 끊어보시고,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 이하 2조에서 계약금 등이라 한다. 이것을 여기서 끊어보시고, 개업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여기서 끊어보시고, 금융기관 제42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등에 여기서 끊어보시고,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에 권고할 수 있다. 권고할 수 있다 이 밑줄이에요. 그럼 거래 안전이 위협될 때 개공은 계약금 등을 예치하세요 하고 권고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럼 이거 개공의 의무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의무편을 공부하고 있죠. 근데 왜 의무편에 실어놨느냐? 달리 넣을 데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모든 교재가 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해배상이 30조,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제도가 31조예요. 그래서 우리 책 제목에는 예치 권고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정확한 법조문 표현은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이라고 되어 있죠. 예. 자, 그럼 같은 거니까요. 상관없고요. 그러면 예치 권고할 때 예치 대상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된다고 그랬죠. 이것을 법문에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계약금 등이라 표현했다. 잔금도 예치할 수 있어요. 잔금 치른 다음에요, 등기 서류 교부를 한 달 뒤에 하기로 했다. 그럼 사고에 대비해서 예치 놓을 수 있죠. 이것을 계약금 등이라 합니다. 그다음에 예치 명의자는 대공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명의라고 했어요. 그럼 대통령령에서 6명이 있네요. 그래갖고 은행,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보험회사, 채신관서, 전문회사 명의로 예치할 수가 있는데, 다른 자들은 다 이해가 됐어요. 은행의 명의로, 그 다음에 신탁업자의 명의로, 보험회사의 명의로, 채신관서, 우체국이죠. 그 다음에 계약, 이행, 대행, 전문회사가 있죠. 계약, 이행, 대행, 서류 관련 전문회사, 이걸 얘기하는데 그 명의로 예치할 수 있고요. 여기 공제사업자라고 있죠. 우리 법이 얘기하는 공제는 누굴 얘기한다고요? 협회. 협회. 공제사업자는. 그러니까 농협이나 우체국 이 농협은행은 당연히 들어가고 채식관세는 우체국에 들어가 있고요. 뭐 수협 이런 데 이제 아니죠. 그러니까 일단은 공제사업자는 농협공제, 수협공제 인정 안 하듯이 우리 협회를 얘기합니다. 그럼 결국은 7명으로 예치 명의자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이걸 이제 암기 안 합니다. 이거는 암기 안 하고
거꾸로 이해하면 돼요. 그럼 매도인, 매수인, 거래 당사자 명의로 예치해라. 이런 권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공이나 보조원의 명의로 예치해라.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개공의 명의로 예치하거나 이렇게 제3자, 공적기관에 해당하는 제3자 명의로 예치할 수 있죠. 언제까지 예치할 수 있냐? 거래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할 수 있고, 거래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할 수 있고요. 예치기관은 돈이니까 당연히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공제사업자에도 예치할 수 있고요. 신탁업자에도 예치할 수 있고 등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금융 업무를 하는 자는 다 들어갑니다. 예치기관이 될 수 있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채신관세가 있죠. 우체국 금융 업무 하고 있죠. 이게. 그래서 있잖아요. 보면은 은행의 명의로 은행에 예치할 수 있어요. 그죠? 공제사업자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고 공제사업자의 명의로 신탁업자에 예치할 수 있죠.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러면 31조 1항이 바로 이 내용이었어요. 우리 법은 개공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그래서 이제 개공이 자신의 명의로 예치하지 않습니까? 계약금 등을. 그럼 이거 떼먹고 도망갈까봐 개공의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는 이제 의무가 부여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281쪽에 개업공인인계사업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에 의무사항이라고 돼 있죠? 개공은 자신의 명의로 계약금 등을 예치한다. 그럼 이때는 거래한 전 약정을 맺어야 됩니다. 당사자하고 이거 예치 수수료 얼마로 할 거면 인출 방법 어떻게 할 건지 미리 정하라는 얘기예요. 나아가서 자신의 예치금과 개공은 분리 관리해 줘야 돼요. 그다음에 거래 당사 동의 없이는 인출도 못 한다고 했어요. 그럼 이 얘기네. 우리가 개업을 하면요. 중개사무소 운영경비통장을 따로 움직일 거예요. 따로 만들어갖고 쓸 건데 운영경비통장에다가 계약금 등을 섞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별도 관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고 거래 당사 동의 없이는 인출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나아가 이거 떼먹고 도망갈까 봐요. 예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증 설정해야 돼요. 보증보험 공제, 공탁의 방법으로 보증까지 설정하여 그 증서사본을 교부해 줘야 됩니다. 얼마나 못 믿는지 아시겠죠? 뒤러워서 예치 공고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이거. 그래갖고 어쨌든 이렇게 개공이 자신의 명의로 예치할 때는 이런 의무가 부여가 돼 있어요. 이게. 그럼 이거 보증 설정하자면 돈 들어가잖아요. 맞죠? 이거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들어가는데 여기에 들어간 비용, 이게 바로 계약금 등에 관한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라고 해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실비가 발생하면요. 이 비용은 취득 의뢰인한테 청구할 수 있죠. 왜? 이 제도 자체가 취득 의뢰인한테 유리한 제도예요. 맞죠? 계약 깨졌을 때 바로 돌려주기 위함이니까. 그러니까 이자에게 이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계약금 등에 관한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 실비는 취득 의뢰인, 매수인,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제도는 사고를 대비한 아주 좋은 제도예요. 근데 우리 부동산 거래 실태 안 맞다고 그랬죠. 보면 이 갑은 계약금이나 중도금 받았고 다른 데 또 투자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예치해 놓는다? 우리 실태와 잘 안 맞습니다. 근데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전 수령제를 인정하고 있어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예치를 해놓을 수가 있는데 그 전에 여기 매도인, 임대인이 미리 찾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자는 찾아가기 위해서는 계약금 등을 수령할 권한 있는 자, 매도인, 임대인은 이걸 수령을 해가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이나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끊어와야 돼요. 나중에 깨졌을 때 이자가 안 돌려줄까 봐 예치해놓은 거니까 이걸 미리 찾아가려면 이자는 보증서를 끊어오는데 이 보증서는 금융기관이나 보증보험회사에서 끊어옵니다. 자기가 찾아가는 금액을 끊어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보증서를 예치 명의자한테 교부하고 미리 수령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예치 명의자한테 줘야지만 이자가 인출할 거니까 그래서 이자에게 교부하고 미리 수령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쓰이는 제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바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고요. 낯설지만은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건 일단 이해만 해주세요. 그래갖고 실무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부동산 중개를 하면서 특히 이제 이런 거 조건부 거래 있죠. 대표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에 토지를 거래한다. 또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거래한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으면 못 받게 되면 결국은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이게 계약이 무효가 되면은 돈 받았던 매도인은 반드시 이걸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안 돌려주고 차일피일 미루고 뺀돌뺀돌 할 것 같아. 그럼 이런 사고에 대비해서
그러면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내가 계약금을 그때까지만 예치하고 허가를 받으시면 즉시 교부를 하겠습니다. 지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런 걸 한번 권장해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맞죠? 그럼 보증 설정 같은 거 해야 되죠? 별도 관리해야 되죠? 안 걸리면 되잖아. 안 걸리면. 이거 저거 의무 이해 안 하면 업무정지해 저거. 업무정지인데 돈 들어가니까. 자, 그 정도. 뭔 말인지 모르신 분은 그냥 넘어가세요. 자, 이게 계약금 등에 반한 채무 이행 보장제도였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오늘. 힘들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